뭐 오늘 조합 사무실이 정말 꽉 차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이 사전에 안내해드렸던 시간보다는 좀 이른 시간이긴 해요. 이제 55분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사실 뭐 신속하게 좀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죠? 그죠? 예. 먼저 인사 올리고 오늘 준비된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식회사 주성 CMC의 임상규 이사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평가사님 오셨네요. 네.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지정해 주신 평가사님이시고요. 평가사님께서도 또 의견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회는 사전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분양 신청 이제 진행할 겁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 이 고시를 기점으로 종전 자산 평가는 다 끝났어요. 예, 종전 자산 평가가 얼마큼 됐는지에 대한 것도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드립니다. 예, 몇 동 몇 호 얼마 이렇게 통지해 드려요. 분양 안내 책자에도 얼마라는 걸 넣어 드릴 텐데 저희가 통상 해보니 몇 동 몇 호 얼마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조합원님들 간에 내 거는 왜 여기보다 더 비싸? 내 거는 여기보다 왜 더 싸? 이러한 의견, 분쟁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금액적인 표현을 좀 해드립니다. 그 금액이 몇 순위에 있는지까지 순위는 좀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개별적인 통지문에는 조합원님 개별적인 내가 몇 동 몇 호를 소유하고 있고 홍길동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가 얼마고 그리고 권리가액이 얼마만큼의 권리가액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각 평형별 분양 예정가가 평균 얼마이고 이 평형을 지원했었을 경우에는 분담금이 얼마큼 발생됩니다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아셨죠? 시작에 앞서서 우리 조합 훌륭히 좀 이끌고 계시죠? 우리 조합장님 인사 말씀 좀 먼저 승해 듣고 그리고 오늘 준비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현입니다. 항상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장소가 또 이렇게 협소한 장소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돼서 죄송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주변에 대관하는 어떤 상황들이 저희 일정과 좀 맞지 않다 보니까 또 설명 일정을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비좁지만 조합 사무실로 하게 되었고 또 영상 찍고 있고 이 영상 찍은 영상은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 일정으로 잡고 있는데 주말 일정도 아쉽게 지금 조합 사무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다른 곳에 다시 한번 좀 섭외를 더 해보고 여의치 못하면 다음에도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안내드린 것처럼 저희 조합 사업에
안 들린다고. 네. 저희 조합 사업의 가장 중요하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 처분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조합은 분양 신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인들의 관심과 열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조합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 조합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합 사업에 힘이 되도록 조합원님 도움을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 들리실까요? 들리시죠? 울려요? 잠시만요. 둘, 셋, 둘. 베이스라는 게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절차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 12월 24일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점으로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감정평가법인을 1개사를 선정해 주셨고요.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된 감정평가 1개사, 총 2개 감정평가법인이 여러분 소유하고 계신 자산에 대해서 실사 답사까지 하면서 감정평가를 했고요. 각사가 평가한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로 반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자산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예, 여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자료를 이제 추산을 해요. 분양 신청에 대한 자료를 추산하는 시점에는 지금 우리 뭐까지 했다고요? 자산평가, 종전자산평가만 했습니다. 종후자산평가는 우리 분양 신청 만료일을 기점으로 평가합니다. 그 또한 우리 안양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과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이 산술평균한 것을 종후자산평가로 반영을 합니다. 종후자산평가는 조합원님의 분양,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예, 이해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 신청이 끝나야지 종후자산가가 결정이 돼요. 분양 안내 자료에는 의무적으로 일단 넣어드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분양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분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인근단지에 최근에 분양했던 사례 등을 조사를 했어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우리 평가사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고 이 정도에 대한 수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종후자산평가에 대한 안을 이번 분양 안내 자료에 넣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일반 분양가는 언제 결정하나요? 라는 또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반 분양가는 우리 착공이 돼야지만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이제 지금 분양 시청하고 있죠? 이후에 뭐 하냐면 분양 시청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 합니다. 그죠? 관리처분 끝나고 나면 이주하세요. 이주하고 철거해요. 그죠? 철거가 다 끝나고 나면 착공 승인이 떨어져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무렵에 일반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분양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정한 일반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일반 분양가를 높게 짜든 낮게 짜든 의미가 없어요. 예, 사실상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최초 관리처분 인가할 때는 일반 분양가를 예를 들면 뭐 지금 인근 단지도 뭐 4천만 원 초반 뭐 이런 정도로 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는 그 시점에 인근 단지의 분양 사례라든가 또는 부동산 시세 분양가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변동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일반 분양이 되고 나면 우리 지금 분담금이 결정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 의무적으로 산출한 거예요. 또 뭘 추정하냐면 정비사업비 추정입니다. 이 또한도 편차가 너무나도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리처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결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있어요. 지금 공사비 결정됐나요? 아닙니다. 본계약 체결되고 나면 공사비 결정이 돼요. 그렇지만 본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이게 확정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설계 변경이 있거나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의 증액이 발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담금을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시기는 여러분 입주하는 시기에 분담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절차가 이래요. 인근단지의 사례도 좀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통상적으로 2번, 3번 이상 변경을 해요. 설계 변경하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 분양신청 이번에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계획했던 분양, 그 세대수 대비 한쪽으로 쏠림이 생기거나 또는 어느 과부족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설계 변경 진행을 합니다. 그죠? 예, 설계 변경 진행하고 그리고 분양신청, 재분양신청 다시 받고 관리처분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걸 언제 하냐면 최초의 관리처분 끝나고 나서 우리 여러분 이주하시게 되면 설계 변경, 사업시행 변경, 재분양신청, 관리처분 변경 이렇게 하고 나면 딱 떨어지는 시점이 우리 그 착공하는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보통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예. 사례적인 방법 좀 말씀 좀 드렸고 확정적이지 않는 사항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 좀 드렸어요. 변경될 여지가 좀 충분히 있다는 것도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대의원 회의 자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의원분들 오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대의원 회의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보시는 자료는 우리 조합원님 다 우편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예, 다음 주 4월 29일, 28일이 대의원이고요. 4월 29일 날 우리 조합원님 댁에 등기 우편으로 다 보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분양신청 공고문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자, 우리 1차적으로 분양신청 기간 언제 둘 거냐면 4월 29일 수요일부터 5월 31일 일요일까지 분양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 현행 법상의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72조 규정에 따르게 되면 분양신청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을 포함해서 받아요. 왜냐면은 우리 또 이제 사회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5월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에도 이제 근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안 되시는 분들, 평일에는 좀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말, 휴일에도 언제든지 오시면 분양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33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33일 분양신청 예상을 하고 있고 혹여라도 분양신청 기간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행 법상의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72조 5항 규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은 가능합니다. 자, 다시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5월 31일 분양신청 끝나죠? 그러면은 6월 1일부터 연장할 수 있어요. 예. 최대 20일까지. 그죠? 그 안에는 반드시 못 하셨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공급에 대한 내용들은 동일하고요. 우리 장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적인 부분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소는 우리 투썸 플레이스 커피숍 아시죠? 예, 우리 상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지하 1층에 분양사무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이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면 분양과 관련된 상담도 받으시고 분양 신청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에 대한 공급 내용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상가에 대한 공급 내용, 분양 신청 자격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신 분, 우리 현대 아파트 조합원님들은 미동의자는 현재 없습니다. 예, 100% 동의입니다. 100% 동의. 예, 그래서 조합원님 소유주분들 모두 다 분양 신청 자격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분양 신청 방법에 대한 건 뒤에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쭉 넘어가고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에 대한 조치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 일정, 예, 이 법에서 넣도록 돼 있어요. 네, 워낙에 이제 변동 추이가 좀 커요. 다시 말씀드리면 흐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분양 신청이 끝나는 시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6월 중순 연장까지 한다고 한다면 6월 중순 정도면 분양 신청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우리가 관리처분 총회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예상컨대 8월, 9월 조합장님 계속 빨리 하라고 하시는데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관리처분 총회를 하려면 현행 법상에 분양 신청 받은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통지를 또 해드려요. 여러분께서 분양 신청하신 게 몇 평형을 분양 신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분담금이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다시 통지해드려요. 예, 이걸 언제 하냐면 관리처분 총회 개최하기 한 달 전에 등기 우편으로 통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신청 때 받으시는 통지랑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게 있죠. 종전 자산 평가액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분양가는 달라져요. 정비 사업비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금액을 반영할 거니까 변동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총회 한 9월 달 정도 총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10월 달 들어가면 연말 중에는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 받으려고 하는 일정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주와 관련된 부분을 좀 상세히 논의를 해야 될 시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주 기간을 보통 얼마나 줘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가량 한 1000세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기간을 사실상 많이 들여봐야 이제 그 대체주택 좀 구하셔야 되는 부분에 시간이 좀 소요할 분이기 때문에 이주 기간을 보통적으로 좀 짧게 드려요.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이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철거하게 되는데요. 철거 기간 거의 한 1년 정도 걸려요. 예. 철거하시려면은 여러분 공가 처리 다 끝나고 공가가 완료가 된 이후에 지정물에 대한 폐단 폐공 진행하고 그 폐단 폐공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성면 철거 먼저 진행합니다. 성면 철거 진행하는데 보통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성면 철거 끝나고 나면 건축물, 구조물에 대한 해체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착공 들어가고 착공되면서 일반 분양하는 절차입니다. 큰 흐름은 좀 말씀드렸어요. 공고문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고문은 우리 일간신문에도 공고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우리 사업시행 인가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갖고 왔어요. 조금 더 당겨보겠습니다. 12월 24일에 인가 났고 사업시행 인가로부터 60개월. 이거는 변경이 필요한 거는 변경 절차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에 대한 부분, 분양 신청에 대한 기간은 말씀드렸고요. 건축물 현황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공동주택,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1262세대, 예. 그리고 상가에 대한 면적표도 넣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상가는 호별로 지금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 당초에 우리 현산안이 49개 호였다고 해요. 그래서 현산안을 그대로 반영을 해드렸다라는 부분인 거고, 보시게 되면 1호부터 쭉 넘어가게 되면, 죄송합니다. 49호까지가 있고요.
앞에 보시는 근린생활시설 1이 우리 남쪽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죠? 남쪽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우리 건축법상에는 지하 3층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이 지하 3층이 지면에 붙어 있어요. 예, 지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층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면적과 그리고 계약 면적, 평단가에 대한 금액까지 좀 넣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하 2층 같은 내용이고요. 근린생활시설 2가 우리 그 북쪽, 동쪽에 있는 상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하 2층, 지하 1층도 모두 다 지면에 면에 있는 층입니다. 예.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념도를 좀 넣어드렸어요. 분양 안내 자료에 다 있습니다. 개념도를 넣어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근린생활시설 1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요 밑에 있는 게 지하 3층이에요. 예, 여기가 지면에 있고 지하 2층이 사실상 건축물의 2층 높이에 해당된다라는 표현을 좀 넣어드렸어요. 근린생활시설 2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가 지하 1층이든 지하 2층이든 다 양측 다 지면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적인 분담금 내역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제가 다 설명드려도 괜찮겠죠? 네. 혹시 질문 나오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은 최종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향후 일반 분양가에 대한 결정,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 협의에 대한 결과, 정비사업비 변경 등으로 비례율, 분담금은 변동이 됩니다. 이게 여러 번 나와요. 예. 자, 유의사항도 같이 좀 보실게요.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은 사업 시행과 고시의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계략적인 분담금에 의한 조합원별 분담금 산출은 비례율에 의해 산출되며 동호수 추첨 결과 등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동 시에도 마찬가지로 변동되고요. 조합원님들의 동호수와 층은 이번 분양 신청 단계 때는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분양 신청 때는 뒤에 보실 건데, 분양 신청 때는 나 몇 평형 갈래라고만 신청하십니다. 나 33평형, 전용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84제곱미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분양 신청할래? 이렇게 신청하시는 겁니다. 타입에 대한 결정은 추첨으로 가요. 전산 추첨. 현행 법상에는 동호수에 대한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 추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합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해요. 조합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선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가액 백순이라고 해서 평형 배정만 결정하게 되면 결정한 범위 내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 추첨하고 그게 전산 등록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개별 통지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총 수입 중 조합원 분양 수입은 각 평형별 추정 평균 가격으로 분양 신청 및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분양 계약이 체결된 이후 확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분양 계약 언제 하냐면 동호수 추첨이 끝나야 분양 계약을 해요. 분양 계약하는 시점은 우리 착공하는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하려면 우리 조합원 동호수가 결정이 돼야 되죠. 그 직전에 조합원 동호수 결정되고 분양 계약합니다. 예. 그리고 일반 분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호수별 가격 차이에 따라서 분담금이 편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얄층에 추첨이 됐어요. 그러면 저층에 계신 분들보다는 분담금이 좀 더 많이 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총 수입 중 일반 분양 수입은 분양가 심의 결과 또는 주택 시장의 흐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담금의 증감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분양가 언제 결정된다고요? 우리 착공하는 무렵에, 그렇죠? 착공하는 무렵에 일반 분양가
결정됩니다. 자, 총 지출은 관계법령 및 재규정 개정, 사업계획 변경, 민원, 사업지연, 설계 변경, 용역비 변동, 기타 비용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분담금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넣어드렸어요. 밑에 좀 보실게요.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이유 중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분담금 산출 방법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받은 건축물의 종후 자산 평가액에서 조합원 종전 자산 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가액, 이게 권리가액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종후 감정 평가에서 권리가액 뺀 금액이 분담금이에요. 예, 마이너스면 환급받는 겁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 분담금 가목 보실게요. 가 보시면 조합원 분담금은 종후 자산 평가액 마이너스 종전 자산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비례율은 무엇이냐? 비례율은 우리 종전 자산 평가 총액 있죠, 총액. 종전 자산 평가 총액을 자, 우리 사업 완료 후 우리 분양 수입, 그러니까 조합의 총 분양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이게 순수익이죠. 이거를 우리 조합원님 총 자산액으로 나눈 것을 비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곱하면 권리가액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뒤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예정 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종후 자산 평가액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자, 조합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그리고 안양시장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이 종후 자산평가입니다. 자, 종후 자산 가격은 현재 분양 신청 전으로 인근 또는 단지 규모가 유사한 공동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의 거래 시세를 참작해서 추정했다라는 부분. 자, 향후 분양 신청 만료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라는 것도 넣어드렸어요. 자, 조합원 분양 이외에 일반 분양 가격은 향후에 분양가 심의 등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넣어드렸습니다. 자, 종전자산평가에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그리고 안양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점으로 평가한 금액, 산술평균하여 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 금액으로 얘기합니다. 관계법령에 넣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별도의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은 우리 안양시 또는 주택공사 등의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금액은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가 있어요.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세대당 한 1억 남짓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예, 좀 현실화되는 좀 그러한 과정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총 수입이라 함은 자, 조합원 분양, 그리고 일반 분양,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 재건축 소형주택 매각에 대한 분양을 합한 금액을 총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타 수입은 없어요. 예, 그 이외의 수입은 없습니다. 총 지출은 우리 정비사업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비용이에요. 통상 공사비용은 전체 정비사업비용의 약 한 80% 비율을 차지합니다. 공사비용과 기타 사업비, 재사업 경비를 포함한 총 지출에 대한 사항을 우리 정비사업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종전 토지 및 건축 평가액은 분양 대상자 종전가액을 모두 평가한 금액, 합산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략적인 분담금 내역에 대한 유의사항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것 또한 뭐 사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다 낮다 해서 분담금액에 차이가 있지는 않다라는 비율을 좀 보여드리기 위한 표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아파트 종전자산평가액. 예. 현재 그 84.51이 이게 A타입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A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88세대. 전용 면적이 84.51 제곱미터고요. 대지 면적 넣어드렸고, 세대당
세대당 평균입니다. 평균. 세대당 평균 8억 9,173만 원 가량 평균가액이 나왔습니다. 요거 책자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네. 책자로 다 보내드립니다. 84A 타입이 총 그 188세대를 다 더한 금액이 1,676억 정도 돼요. 예. 예. 자, 그리고 84B 타입이 268세대. 이게, 평균 8억 6,600만 원 가량. 그리고 이 금액을 다 합치게 되면 2,375억 가량. 123, 요게 45평형인가요? 그죠? 46평형. 예. 이게 그 평균 10억 4천만 원 가량. 다 더하게 되면 2,919억 가량 정도 되고요. 147주택형 이게 56평형인가요? 그죠? 56평형이 53평형이 죄송합니다. 이게 12억 2천만 원 가량. 다 더한 금액이 2,055억 가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전 자산 평가액의 총 합계액이 아파트만 9,026억 1,900만 원 가량 됩니다. 이렇게 산출됐어요. 요거는 결정된 금액입니다. 네, 밑에 주기 좀 넣어드렸고요. 사업시행과 고실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네, 라고 넣어드렸어요. 동호수별로 차이는 있어요. 요 금액은 개별적으로 다 안내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하나 들어가야 돼. 매도 청구 대상자는 현금 청구 대상자는 판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요 금액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자, 근린생활시설. 예. 요건 일단 층별로 좀 표현드렸습니다. 층별로. 예. 현대쇼핑 지하 1층이고요. 12호가 있어요. 12호. 12호가 있고 이거는 평균적으로 4억 9,900만 원. 총합계가 59억 가량. 그리고 지상 1층 36호가 있고요. 이거는 평균 2억 6,200만 원 가량. 예. 그리고 합계는 94억. 지하 2층은 32호 있고요. 1억 7천만 원. 그리고 합계액은 54억 가량. 그리고 지하 3층은 12호가 있고 3억 9,100만 원 가량. 평균 46억 정도 됩니다. 지하 4층은 한 세대죠. 교회죠, 교회. 예. 37억 예, 평가받았습니다. 타가소 1층, 2층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한 분입니다. 5억 7,600만 원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대한 평가, 종전자산 평가액은 299억 가량 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액의 총액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는 9,026억 가량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299억 가량, 도합이 9,325억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현재 시점이고요. 자, 혹여라도 요 표현이 보이시죠? 우리 비례율 산정 적용이라고 좀 써드렸어요. 비례율 산정 적용 이렇게 써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분양 신청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 우리 조합원님들이 100% 분양 신청을 한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조합원님들 100% 다 분양 신청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 금액을 비례율 산정 금액으로 잡았어요. 근데 분양 신청 결과에 따라서 분양 신청하지 아니하신 조합원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빠져요. 예, 그 금액만큼은 비례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할 때는 비례율에 대한 변동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어요. 예. 종전자 합계가 흔들립니다. 예. 종후가액 보실게요. 아파트 종후가액입니다. 좀 시간을 더 드려야 좀 사진 찍겠죠? 자,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타입으로는 분양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4A 타입 분양 신청 이렇게 받지는 않아요. 예, 84 이렇게 분양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네, 타입이 있는 59, 84, 103, 130 요거는 평균을 냈어요. 평균 가액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59 타입의 세대당 평균 가액 조합원 분양 추산입니다.
아직 감정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세대당 평균가액은 약 10억. 예. 그래서 조합원 수입은 약 101억 가량의 조합원 수입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로 추정한 거예요. 이 기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파트 조합원들 904세대가 다 100% 분양 신청한다는 기준으로 짰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짰냐면 우리 조합원님들은 대형 평형부터 일단 다 들어간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물론 분양 신청 결과가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신청한 내역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거예요. 지금은 분양 신청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 앉아서 이거 조합원님을 다 가져가시고 작은 평형에 대한 남는 세대들은 일반 분양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는 조합원의 이 904세대 이 합계는 의무적으로 배정한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대형 평형에서 일반 분양 나올 수 있겠죠. 분양 신청 결과 자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자, 74 같은 경우에는 조합 분양가 수입이 세대당 11억 4천만 원 가량. 그리고 84는 평균입니다. 84는 평균 12억 5천만 원 가량. 84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좀 많아서 층 위치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종호 자산 평가하게 되면 로얄층일 경우에는 금액이 좀 높아지겠죠. 저층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겁니다. 자, 94는 13억 6천만 원 가량. 그리고 103은 13억 7천만 원 가량. 107은 114억 가량. 그리고 120은 15억 가량. 130은 평균입니다. 16억 3천만 원 가량. 예, 그리고 134는 16억 가량. 그리고 저희 펜트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157. 이거는 펜트하우스라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어떤 그 희소성을 좀 고려해서 31억 가량 좀 추정을 했어요. 근데 요 또한 변동될 여지는 감정평가하고 나면 변동될 여지는 충분히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반 분양 수입은 마찬가지로 임의적으로 추정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 조합원 분양가 대비 약 한 조합 분양가를 85% 가량 정도 추정을 했고 일반 분양가 그 이상을 좀 이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조합 분양가 대비 5구 같은 경우에는 12억 6천만 원 가량.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인 반면에 10억 6천만 원 가량. 74는 14억 8천만 원 가량. 84는 16억 5천만 원 가량. 4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이렇게 했었을 때 조합원 분양 수입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1조 2,545억 정도. 그리고 일반 분양으로 추정되는 수입이 5,400만 원 가량 정도 추정하고 5,409억 가량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뒤에서 다 결정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넣어드렸고요.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현재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소형주택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표준건축비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고 사실상 매각하는 시점에 금액은 변동이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현행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게 세대당 5구인데 일반 분양하게 되면 10억이죠. 일반 분양하면 12억이죠. 조합 분양가가 10억이고. 근데 임대로 주게 되면 이거 1억 3,500만 원에 매각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근데 비단 이제 우리 현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매각 금액을 현실화해달라는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기관들에서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법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도 매각하는 시점에 법이 개정이 돼서 임대주택 매각을 현실화하는 게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추정컨대 40%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각 수입이 좀 더 늘어날 여지는 좀 있을 수 있다. 물론 매각하기 전에 법 개정이 좀 되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대주택이 32호가 있고요. 32호 세대당 1억 3,500만 원 추정해서 43억 가량 정도 임대주택 매각 수입입니다.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종무자산 평가 추산입니다. 이게 뭐 의견이 주신 게
상가는 왜 일반 분양이 없냐 이런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분양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죠. 예, 분양 신청 받은 결과에 따라서 자녀 세대가 있으면 일반 분양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린생활시설 1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지하 3층은 해배당 586만 원 가량, 그리고 지하 2층은 해배당 290만 원. 요게 추정한 해당 층의 총 분양 수입의 뭘 보시게 되면 지하 3층이 213억 가량, 그리고 지하 2층이 78억. 근린생활 시설 2의 지하 2층이 47억 가량, 그리고 지하 1층이 27억 가량 해서 상가의 종후자산평가 추산액은 366억 가량의 종후자산평가액이 추산이 됐습니다. 종후자산에는 뭐 사실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앞서서 이제 보셨던 것들이요. 다 잘라서 보셨던 걸 한 표에 좀 넣어드렸어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네. 분양 수입. 공동주택의 분양 수입은 조합원 분양 수입 1조 2,545억 요거에 대한 분양 수입, 그리고 일반 분양 수입 5,409억에 대한 분양 수입,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현재로서는 조합원님 모두 다 가져가시는 것으로 추정했어요. 366억, 그리고 소형주택 매각 43억 해서 우리 단지의 현재 추산컨대 총 분양 수입은 1조 8,365억 가량의 분양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추산이 된 겁니다. 기타 수입인데요. 요거는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우리 금융비용 발생하죠. 뒤에 정비사업비에 금융비용을 넣어놨어요. 이게 정비사업비에 금융비용을 넣고 수입에도 금융비용을 넣었습니다. 무슨 금융비용이냐면, 자, 우선 7천만 원씩 그 현산에서 제공해주기로 한 금액이 있죠. 그죠? 요거 추산한 건데 한 500명 정도 기준 하게 되면 350억 정도 됩니다. 요게 이율이 5.5%, 5년 정도 추산을 했어요. 예, 이거에 대한 이율은 우리 조합원님 잔압입니다. 잔압. 그죠? 예, 개별 부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예. 자, 두 번째, 기타 차입금. 이거 분담금. 우리 분담금 그 조합원님들 동호 추첨하시고 분양 계약하실 때 계약금에 대한 부분 잔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분담금이 발생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분담금 대출을 알선을 해드립니다. 이 또한도 조합원님들 그 이자는 잔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주비 금융비용. 예. 이주비 금융비용도 마찬가지로 종전자산 추산액의 55% 정도 추산을 했고 연 4%, 5년 정도로 봤었을 때 한 944억 가량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예. 그래서 기타 수입이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 밑에 주기를 좀 보시게 되면, 자, 기타 수입은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기타 차입금이자 이주비 금융비용 조달을 위한 이자로 추후 차주가 잔압하는 조건으로 기타 수입으로 편성하고 사업비 항목에 상계 처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 항목에 이 동일하게 예산을 넣어놨어요. 통상적으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조합에서 1금융권을 선정하고 조합원님들께 금융 이주하실 수 있도록 또는 대출 받으실 수 있도록 알선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알선하신 데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 1000명의 조합원들 개별 이자를 받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모든 조합이 그래요. 그래서 정비사업비에다가 우리 조합원님들 받아가시는 이자 있죠. 이자를 정비사업비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조합에서 사업비로 대납을 합니다. 조합에서 이주비 나오는 거 금융기관하고 대납을 해줘요. 조합원들 이주 발생하죠. 대납을 해요. 그리고 입주하실 때 발생됐던 이자는 정산해 주시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출에도 놓고 수입에도 잡아놓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상계 처리가 된다. 네. 뒤에 넘어갈게요. 정비사업비. 앞전에 우리 사업시행과 총회 자료에서 한번 보셨던 내용이에요. 보셨던 내용인데 조금 더 현실화했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처분 때는 조금 더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현실화 확정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하나씩 좀 보실게요. 자, 측량비, 계약 금액이에요. 그리고 추가 발생될 측량비를 넣어드렸는데, 요거 발생하면 쓸 수 있고,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준공하려면 일반적으로 측량에 대한 별도 사항들이 좀 발생해요. 큰 비용이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몇 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매장유산 조사비, 이건 뭐냐면, 우리 사업 구역 내 건축물 철거하게 되면, 철거한 이후에 땅 속에 매장이 되어 있는 유산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요. 5천만 원가량 정도 넣어드리긴 했는데 이 금액은 현재로서 추정하기 좀 어려워요. 증가은 발생합니다. 예. 인근 우리 단지는 아니고요. 뭐 타 단지에서는 사실상 철거하고 땅 파면 유산 같은 거, 예, 문화재 같은 거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우리 잠실에 진주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그죠? 거기도 이제 시공사 현산이었고 건축물 철거해서 땅 팠더니 이제 유산이 나왔죠. 예. 그래서 한동안 좀 공사가 좀 중단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뒤에서 받을게요. 질문이 아니라 진행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쭉 설명하면 1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조합원들이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제한적이어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더 땡겨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 멈추고 질문 받을까요? 왜냐하면 측량비 저런 거는 정비사업비 설명하지 마요. 아니 이 앞에까지 설명은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했어요. 그 정비사업비 좀 짚어드리세요. 중요한 항목들. 표를 내주세요. 네네네. 넘어갈게요. 설계비, 우리 설계비 지금 넣어드렸고요. 공상 설계비 그리고 증액분 계약된 부분입니다. 설계 변경하게 되면 설계 변경 요역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정 금액 넣어드렸고 일반적인 금액 넣어드렸고 그리고 감리비는 우리 공사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감리비는 당연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감리비가 상대적으로 좀 증가되는 공사비 대비 좀 추산을 좀 해드렸고 건축공사 감리비가 추정컨대 100억 가량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좀 예상이 됩니다. 건축공사 그리고 전기공사 감리는 조합에서 선정하진 않아요. 이거는 안양시에서 선정해주게 되고 선정한 회사에 대한 건 조합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계약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용 5,882억 추산한 금액입니다. 예. 신축 연면적 대비 좀 추산을 했고요. 현재 공사비 협의가 아직 완료화되지는 않았어요. 분양시청을 진행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일단 넣어드렸습니다. 공사비 협의가 완료가 되고 나면 협의가 완료된 금액 반영해서 관리처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부가세 추정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추가 공사비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비비현시설 공사비 이거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선정하셨습니다. 예, 일단 넣어드리긴 했고 사실상 공사비의 업무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설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총회에서 선정하신 금액, 인익공사비 추정한 금액입니다. 기타 공사비는 쓰레기 이송설비에 대한 금액은 넣어드리긴 했어요. 마찬가지로 시공사 공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 세이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에 반영해 놓으셔야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산금 일단 넣어드렸어요. 우리 혹시라도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거는 청산금액 발생할 수 있고요. 분양 신청을 다 하신다고 한다면 이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진은 운영비는 이거 결정된 금액이고요. 조합 운영비는 2025년부터 조합 해산 시까지 90개월 추산했고 월 5천만 원 정도 90개월 추산한 금액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지금 앞전에 나간 비용이 4억 4천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우리와 계약된 금액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1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비사업 용역비 1차 계약한 용역비 어째 나갔고 2차 용역비 지금 이제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설계 용역비 이거는 우리가 착공한 이후에도 정비계획 변경은 계속 수반이 돼요. 경미한 변경도 계속 수반이 되고 도로 선형 변경이 되면은 정비계획 변경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좀 잡아드렸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정도 추산 더 해드렸습니다. 세무회계 용역비 이거는 외부회계 비용과 같이 포함한 거고요. 소송비 이거는 우리 매도 청구 소송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명도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 각종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 추산해서 넣어드렸습니다. 40억 가량. 자, 그리고 경관심의 다 계약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다 계약분들, 그죠? 전부 다 계약 사항들, 우리 안내 자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관련돼서 상기 이외에 발생될 용역비에서 30억 추산해드렸습니다. 예. 30억 가량 추산해드렸고,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원이자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개발을 함으로써 발생될 부담금이 부과가 되고요. 이 부과되는 거는 법령에 근거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의무적으로 추산한 거고 부과되는 금액 납부하면 됩니다. 예, 도합이 한 75억 정도. 재세공과급 보존등기비는 우리 법무사님 좀 추산해 주셨어요. 300억 정도 추산을 좀 해주셨고 신탁등기비 그리고 재산세 넣어드렸고요. 채권매입비 2번 냅니다. 한 번은 사업시행과 고시를 기점으로 채권매입비, 금주택 규모 이하 채권매입비 내고 중공인가 기준으로 채권매입비 냅니다. 2번 내세요. 자, 그리고 법인세, 주민세 추산한 비용 넣어드렸습니다. 325억 가량 정도. 자, 그리고 세무조정용 1억 가량. 그리고 금융비용 요겁니다. 예.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우리가 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비에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죠? 조합원님들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조합원님들 개개인에게 알선해드리는 금액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잔압하시는 거다라고 다시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기타 사업비 넣어드렸고요. 총예비, 예비비 추산을 해서 예비비는 589억 추산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게 총합이 9,720억 그리고 여기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기타 차입금, 위주비 금융비용 차입금을 빼게 되면 8,6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금융비용은 차주가 찬압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비율 산정 방법에 근거해서 조합원 자산평가 총 9,325억 대비 총 수입 1조 9,493억 마이너스 총 지출 9,728억을 뺀 순수익에서 조합원 자산평가 금액으로 나누면 비율은 104.71% 정도 추정이 됩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자, 분담금 보실게요. 분담금 조견표입니다. A타입이죠. 8451 A타입인 경우에 84 평형 12억 5,800만 원으로 갈 경우에는 3억 2,400만 원 정도의 분담금. 그리고 같은 평형만 말씀 좀 드릴게요. 84B 타입 비율 104% 중정가액 평균가액입니다. 고판가액 권리가액이 9억 2,800만 원 정도 되고 84로 가실 경우에는 3억 3천만 원 정도. 자, 그리고 123 중저자산평가의 평균가액이 10억가량 정도 그리고 104%에 대한 추정 비율을 곱하게 되면 권리가액은 10억 9천만 원가량 123, 120, 130 이 정도 들어가시게 되면 4억 1천, 5억 3천 이 정도에 대한 분담금 발생합니다. 147에 대한 비례율 곱한 금액이 12억 8천만 원 가량 정도 권리가액이 형성이 되고요. 평형을 낮춰서 가시면 환급금이 발생하고 평형을 높여서 가시게 되면 147이라고 보면 134 이 정도라고 보시게 되면 3억 9천만 원 정도. 이 정도에 대한 분담금이 추정이 되고요. 상가도 보여드릴게요. 상가는 그 호마다 금액이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책자에 다 넣어드릴 수는 없어요. 개별적으로는 통지를 해드릴 거고 책자에는 표현을 층별로 좀 나눠드렸어요. 뭐냐면 지하 1층 보실게요. 지하 1층이 종전 자산 총액이 59억 9천만 원이에요.
이게 12호가 있기 때문에 이걸 12호로 나눴어요. 그래서 평균 호당 그 평균 종전 자산 평가액이 약 4억 9,900만 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호마다 다르죠. 그래서 평균 분양 기준가액, 권리가액은 약 5억 2,300만 원 가량 정도 되고요. 근생별로 좀 나눠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셨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5억 3,200만 원 이분이 1-6으로 가게 되면 예, 요만큼 7억 9,600만 원 분담금. 근데 8억짜리 가시게 되면 2억 8,800만 원 분담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분은 평균적으로 2억 7,400만 원의 권리가액이고 이분이 이렇게 가시게 되면 5억 4,800만 원. 좀 적당한 거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보시는 방법이 상가 조합원님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개별적인 통지문 보시면은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더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뭐 불편하시다고 하시니까 민감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 방법 중요합니다. 분양 신청 방법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조합원님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조합원님 직접 오셔서 분양 신청하셔야 합니다. 못 오실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예,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내가 정말 못 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위임장 쓰셔서 인감증여서 첨부하시고 위임장 지참만 써서 오시면 됩니다. 예, 대리인이 그거 이외에는 대리인이 그냥 가지고 오시는 것은 받지는 않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 넘어갈게요. 사실 준공 시점에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한 금액은 세당 한 89만 원 정도 추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이 지연이 되면 금액은 증가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권리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10번 분양 신청하지 아니하신 우리 조합원님들에 대한 조치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3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하신 분,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신 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 이런 분들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 신청 끝나고 나면 협의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성립이 안 돼요, 보통. 성립 안 되고, 소송 들어갑니다.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좀 넣어드리긴 했는데, 꼭 주의하십시오. 예. 철거 예정 기간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5년의 재당첨 요건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업구역 내에 계실 것 같아요. 몇 번 문의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현재 투기과열지구예요. 지난번에 제가 2번 정도 설명회를 해드렸습니다. 사업구역 내 우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중복 대작 재당첨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뭐냐면 분양 대상자 선정일. 그러니까 다시 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1항 2호, 1항 4호가 뭐냐면 조합원으로서의 분양을 받거나 일반 분양으로 분양을 받거나 재건축 사업을. 자, 근데 이게 내가 다른 단지에 재건축 단지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5년 내에 재분양이 안 됩니다. 예, 참고하셔야 돼요. 사례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좀 빨라요. 뭐냐면 우리 관양동 현대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그죠? 서초동에 아파트 하나 갖고 계세요. 재건축 아파트. 관양동 현대아파트 우리 지금 분양 신청하죠. 앞에 거 하는 거는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 뒤에 거는 분양 신청 만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뒤에 분양 신청 받는 거를 5년 내에 분양 신청한 것이 5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뒤에 거는 자격 상실이에요. 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해당하시는 조합원이 계시다고 한다면 조합에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양 공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분양 공고 다시 재분양 신청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렸고요. 언제 하냐면 우리 관리처분까지 끝났어요. 끝났는데 앞전에 분양 신청한 내용에 과부족이 발생하거나 세대 변경 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이주하고 철거하는 기간에 사업 시행 변경 그리고 분양 신청 다시 받고 관리처분 다시 합니다. 예,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통지해드려야 되는 내용이고요.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제 집중하시죠. 요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들 목록도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변 등본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원의 그 인근 타단지에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조회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뒷자리를 다 공개해 주셔야 돼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다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뒷자리 가리고 주시면 다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리고 3개월 이내 서류만 받습니다. 말소사항 다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조합원님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 이거 뒤에 한번 좀 보고 오실게요.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서 요겁니다. 예, 요거는 아파트 조합원님들의 분양 신청서 서식 법적 서식이에요. 예. 지장 찍어 주십시오. 지장 찍어 주세요. 예. 그리고 밑에도 지장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84, 59, 103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1순위, 2순위, 3순위 원하시는데 성명 쓰시고 지장 찍으시면 됩니다. 예, 그죠?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상가조합원님들 계시죠? 상가조합원님들. 예. 근생 1, 근생 2. 근데 우리 관계법령에 따라서 1주택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해당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 아파트 희망에 몇 제곱미터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뒷면이에요. 뒷면에는 우리 공동 소유인 경우에 대한 경우 다 기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장 찍으셔야 됩니다. 네. 공동 소유인 경우에 상가랑 주택이랑 상가랑 뭐 공통사항입니다. 사업구역 내에 1주택, 1세대, 1주택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개, 내가 단독으로 소유했고 제 아내가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재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 내용입니다. 이거 보셨으니까 앞에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파트 조합원님,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분양 건축물 규모 평형별 3순위까지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면 나 84 갈래. 1순위 84. 나 떨어져도 84 갈래. 2순위도 84. 2순위 떨어졌어. 그래도 나 84 갈래. 3순위도 84. 이렇게 되시면 1, 2, 3순위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가급적이면 순위별로 다른 타입을 희망을 해주셔야지만이 손실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디로 써요? 자, 분양 신청은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규모 기재해 주시고, 네, 그리고 분양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르되 분양 주택 순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쓰셨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우리 1순위들만 가지고 배정을 할 거예요. 가령 84로 보실게요. 84로. 84, 1순위 우리 300 몇 개 짓잖아요. 그죠? 근데 400 몇 개 짓죠. 400 몇 명이 84 신청했어요. 그 세대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합이 없어요. 그죠? 다 84 가시는 거예요. 다만 동수첨은 전산추첨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400세대 짓기로 했는데 84 분양 신청하신 분이 500명이 분양 신청했어요. 그러면 권리가액 다액순. 그죠?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해서 본인이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은 나는 2순위로 가요. 2순위로 가령 뭐 있죠? 74, 77 신청했다라고 봅시다. 근데 내가 2순위로 지망한 거에는 다른 분들은 1순위로 지망했어요. 그죠?
1순위 빼고 남은 세대가 있다고 한다면 2순위한테 배정을 하는 거예요. 예. 되었어요? 3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정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글귀로 좀 넣어드렸어요. 뭐냐면 분양주택의 공급수리는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르되 동일 평형에서 조합원 간 경합이 발생 시 조합장과 제46조 4호 규정에 근거해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높은 순으로 배정합니다. 단 종전자산 평가 다액 순에도 불구하고 1+1 분양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 1주택 분양 신청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남는 주택을 자녀 세대가 있는 경우에 배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5구 신청했어요. 5구 그죠? 5구 신청했어요. 5구인데 조합원들한테 1세대 조합원들한테 다 분양하고 놨더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1+ 신청하신 분이 5구를 신청했네요. 근데 이분은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1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제가 배정하겠다. 1+1 권리가액이 높다 하더라도 1+1은 권리가액이 높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후순위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 2, 3순위 신청 평형에서 종전자산평가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동일하게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 공개 추첨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아파트잖아요, 그죠? 종전자산평가액이 같은 분들이 계세요. 적게는 뭐 한 6개, 6세대, 많게는 20, 30세대 정도 종전가액이 같으세요. 이분들이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동일한데 다액수익이 나올 수 없죠. 공개 추첨합니다. 추첨. 예, 탁구공 넣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개 추첨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정합니다. 예, 종전자산평가액은 조합원 개별 통지하고요. 분양 신청 안내 자료에 저희가 순위표를 넣어드렸어요. 예, 순위표를 보시고 내가 몇 순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평형 배정에서 모두 탈락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하고 있던 평년과 인접한 유사주택 규모의 평형에 임의 배정을 합니다. 근데 주택 유사규모 평형의 자녀 세대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에서 임의 배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84인데 내가 신청했더니 1지만 미끄러지고 2지만 미끄러지고 3지만도 미끄러졌어. 그렇다고 한다면 조합에서 84를 드려야 되는데 84가 자녀분이 없으면 그 어떤 평형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배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설계 변경해야 되겠죠. 그렇죠? 1+1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릴게요. 우리 대형 평형 가지고 계신 조합원들 계세요. 43평형, 53평형. 적용 면적 범위 내에 해당 그 법에 보게 되면 도시 주거정책법 76조 종전 자산 평가 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종전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2주택 분양 신청은 1+1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받는 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시 얘기하면 25평형 아파트는 한 채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설명 좀 드릴게요. 43평형은 5구+5구 분양 받을 수 있어요. 화면 보시죠. 43평형은 5구+5구는 분양이 가능해요. 74+5구는 안 돼요. 84+5구 안 됩니다. 예. 근데 53평형은 전용 면적이 147이에요. 그래서 5구+5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74+5구 가능합니다. 84+5구 가능합니다. 예. 분양 신청 가능해요. 1+1. 은행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상가에 대한 부분, 상가조합원님들 이제 집중하시죠. 상가조합원님들 63조 2항, 시행령 63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조합원님들께는 상가를 공급할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급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합 정관 규정에 근거해서 주택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예. 면적표 참고하시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마찬가지로 희망하시는 호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아까 1+1은 예외입니다. 근데 상가는 상가 하나만 줘라는 법이 없어요. 예,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권리가액이 많으면 또는 내가 권리가액이 없다 하더라도 나 상가 큰 거 2개, 3개 연달아 나는 임대사업을 할 거니까 큰 게 필요해. 분양 신청하시면 돼요.
다만 경합에서 미끄러지면은 안 될 수 있겠죠. 예. 그 내용이고요. 그게 2번 괄호 내용이고, 상가 분양 신청 후 주택을 분양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희망하시는 주택의 전용 면적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현행 법상에 상가를 분양받고 남아있는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액보다 높으신 분은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동일해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첨합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분양신청 안내자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근린생활시설 배정에서 모두 탈락되신 분양신청이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무 배정을 할 거예요. 예, 근린생활시설 의무 배정을 합니다라는 내용인 거고, 괄호 내용 보시게 되면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근린생활시설 분양신청자가 신축 근린생활시설 계획의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별, 면적, 분할,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배정할 계획이고 필요에 따라서 재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넣어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현재 상가 계획이요. 상가가 덩어리가 되게 커요. 아까 상가 호별 분양가액 보시면 10억, 20억 막 이렇게 돼요. 8억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그만큼이 되지 않아요. 네. 현산의 의견을 좀 반영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신축 상가가 49호예요. 우리 상가 조합원님이 72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가 조합원님들 대비 공급해야 되는 상가가 부족해요. 예. 근데 우리가 분양 신청을 받아봤더니 49호를 넘어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면적을 쪼개서라도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분양 신청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분양 신청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못 오시는 경우에는 대리인 오셔야 됩니다. 대리인 오셨을 경우에는 서류 요청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규정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 분양 신청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신분증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권은 안 받습니다. 여권 왜 안 받아요? 요즘에 나올 여권에 주인번호, 뒷번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권 안 받습니다. 과거에는 받았어요. 지금은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상세, 말소사항 포함합니다. 상세입니다. 등본, 상세, 뒷자리까지 전원, 세대원, 전원 다 열어주셔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세대원, 전원, 뒷자리 열어주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소유자인 경우에는 요거만 늘어나요. 요거만. 뭐냐면 공유자 신분증 주셔야 되고 공유자인 분들도 공유자 기준으로 주민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다 열어주셔야 돼요. 예. 다물권자이신 경우에는 넣어주셨습니다. 법인인 경우 우리는 법인은 없어요. 예. 대리인 경우 가지고 오셔야 될 거 인감증명서, 위임장 넣어드렸고요. 예.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3번도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분들 참고해서 말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신청 서식 아까 보여드렸고 설계 도서 이렇게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한 1시간 정도 설명 좀 드렸고요. 질문 주시면 성실히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5시 25분입니다. 우리가 또 참석해주신 비례전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설명에 전체 좀 준비해서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청 이관 통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안내자로 충분히 숙지하셔서 기간 내에 분양시청 꼭 반드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설명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